2부 1. 용빌 라베이. 이 라베이는 프랑스어로 수도원이라는 뜻인데요. 용빌 라베이는 옛날에 카푸친파의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지금 수도원의 자취는 폐허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빌 라베이는 루앙에서 8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로 아브빌 가도와 보베 가도 사이 리베르 하천가에 위치해 있다. 이 작은 하천은 하구 근처에서 물레방아 3개를 돌리고 마침내 앙델 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송어도 좀 있어서 일요일이면 소년들이 낚시를 하기도 한다. 라 부아시르에서 큰 길을 벗어나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가 르에 언덕에 오르면 완만한 경사의 평야가 나타난다. 그곳은 하천을 경계로 뚜렷이 양분되는데 왼쪽은 목초지, 오른쪽은 경작지이다. 낮은 병풍 같은 야산들 아래로는 풀밭이 이어져 브레 지방의 목초지와 연결된다. 동쪽의 평원은 점차 넓어진 완만한 오르막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다. 초원 가장자리를 흐르는 강은 하얀 선처럼 목장과 밭 일항의 빛깔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들판은 은색 장식 끈을 두르고 초록색 벨벤 깃을 단 큰 망토를 펼쳐놓은 것 같았다. 이곳에 이르러 정면을 향하면 지평선 저 끝에 아르게유 숲의 떡갈나무들과 위아래로 길고 불규칙한 붉은 줄이 쳐진 생장 언덕이 보인다. 언덕의 회색 바탕 위에 그어진 가느다란 줄들은 빗물의 흔적이며 그것이 벽돌 비친 까닭은 철분을 다량 함유한 주위의 샘들 때문이다. 이곳은 노르망디와 피카르디와 일드프랑스 세 지방의 경계지역으로 풍경에 특징이 없듯 방언 역시 특별한 억양이 없는 일종의 잡종지역이었다. 이곳의 치즈는 뇌사텔 치즈 중 가장 질이 낮았고 농사도 쉽지 않았다. 모래와 자갈투성이의 푸석푸석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면 많은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1835년까지 용빌로 오는 길다운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렵 아브빌 가도와 아미엔 가도를 잇는 지방 간선도로가 생겨 루앙에서 폴랑드로 지방으로 가는 집마차꾼들이 때때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출구가 생겼음에도 용빌 라베이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다. 농지를 개량하기보다는 평판이 이 형편없는 목축을 고집했고 그 결과 게으른 마을은 자연스럽게 평원 쪽이 아니라 강 쪽으로 뻗어나갔다. 멀리서 보면 강을 따라 길게 누워있는 마을이 마치 소를 치는 사람이 강가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 같았다. 언덕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면 어린 사시나무들을 심어놓은 도로가 나왔고 일직선으로 뻗은 그 길을 곧장 가면 마을 초입의 집들이 나온다. 집들은 산 울타리가 둘러서진 마당 한가운데 있었고 주위에는 포도 압착실, 짐수레 헛간, 정류실 등이 여기저기 잎이 무성한 나무들 아래 흩어져 있었으며 나무가지에는 사다리, 장대, 큰 낫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초가지붕은 눈 위까지 푹 눌러서 모피 모자처럼 낮은 창문의 3분의 1가량을 가리고 있었으며 조악한 유리창은 가운데가 불룩한 데다 중앙에 벽 밑바닥처럼 혹까지 나 있었다. 검은 가로목이 대각선으로 박힌 회벽 앞에 새들새들한 배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었기도 했다. 아래층 출입문 안문지방에는 병아리들이 사과주가 밴 갈색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는데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턱에는 조그만 여닫이 살문이 있었다. 그러다가 마당은 점점 좁아지고 집과 집 사이가 밭아지면서 산 울타리가 사라지고 빗자루 끝에 매단 고사리 묶음이 창문 밑에서 흔들거렸다. 대장간이 나오고 이어 수레 만드는 목공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새 짐수레 두세 채가 길에까지 삐져나와 있었다. 이어 엉금엉금한 나무 울타리가 나오는데 그 안쪽 입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큐피트 상으로 장식된 원형 잔디밭 너머로 하얀 집 한 채가 보였다. 주물로 뜬 무쇠 항아리가 정면 청개 양쪽에 놓여있고 문 위에는 방패골의 간판이 번쩍이는 이 건물은 공증인의 집으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다. 성당은 20보쯤 떨어진 광장 입구의 길 건너편에 있다. 성당 주위에는 가슴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묘지가 있었는데 무덤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바람에 지면과 같은 높이의 오래된 비석들은
길에 깔린 포장 돌처럼 다닥다닥 붙어버렸고 거기에 풀이 자라나서 마치 네모 반듯한 풀 방석들을 깔아놓은 듯 했다. 성당은 샤를 10세 치세 말기에 개축되었다. 둥근 나무 천장은 윗부분에서부터 썩기 시작해 파란색 칠 군데군데가 거무스름하게 패어 있었다. 출입구 위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남자들을 위한 주랑이 있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회전계단은 남학신 소리로 요란했다. 무늬 없는 판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벽에 수직으로 줄지어 놓인 긴 의자들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의자 군데군데에는 집방석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아래는 큰 글씨로 땡땡땡 씨의 의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더 안쪽 폭이 좁아지는 공간의 양쪽에는 고해실과 성모상이 있었다. 성모상은 비단 옷을 입고 은빛 별이 달린 베일을 쓰고 샌드위치 군도의 우상처럼, 샌드위치 군도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군도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군도의 우상처럼 볼에 붉은 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무장관 기정의 성가족 모사화가 촛대 4개 사이에서 제단을 굽어보고 있었다. 전나무로 만든 성가대석은 칠하지 않는 원목 그대로였다. 시장이라야 고작 20개 정도의 기둥 위에 기와 지붕을 얹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용빌 대광장의 절반점을 차지했다. 파리 건축가의 설계로 지은 면 사무소는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약제사의 길, 옆길 모퉁이에 있었다. 아래층에는 이오니아식 기둥 3개가 있고 2층에는 아치형 창문이 여러 개 이어진 회랑이 있고 그 위 지붕의 삼각형 프리즈에는 한 발로 프랑스 헌장을 딛고 다른 발로 정의의 거울을 들고 있는 갈리아 숙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황금사자 여관 맞은편에 있는 오메시의 약국이었다. 등불이 켜지고 상점 정면을 장식하는 붉은색과 녹색 병에서 나온 광채가 땅바닥에 길게 반사되는 저녁 되면 특히 그랬다. 그럴 때 그 빛 사이로 색상의 팔꿈치를 괴한 약제사의 모습이 언뜻 보이면 마치 화려한 벵골 불꽃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의 집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영국 글씨체, 둥근 글씨체, 인쇄체 등의 다양한 글씨체로 쓰여진 광고판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뷔시, 쉘츠, 바레주 광천수, 정화용 시럽, 라스파요 특허약, 아라 분말, 데르세 목캔디, 레뇨 연고, 붕대, 목욕용 용액, 변비용 초콜릿 등등. 가게 전면의 폭을 꽉 채운 간판에는 금빛 글씨로 약제사 오메라고 씌어 있었다. 그리고 가게 안쪽 카운터에 고정된 큰 저울 뒤에 있는 조그만 유리문 위에는 조제실이란 글자가 그리고 문 중간쯤 내려 높이에 다시 한번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로 오메라고 적혀 있었다. 용비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큰 길은 소총의 사정거리 정도의 길이로 길 양쪽에 몇몇 가게가 늘어서 있을 뿐 길 모퉁이를 돌면 뚝 끊어져 버린다. 오른쪽으로 돌아 생장 언덕 기슭을 따라가면 곧 묘지가 나온다. 콜레라가 돌았을 때 묘지를 확정하기 위해 한쪽 담을 흘고 인접한 땅 3에이크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 새 묘역은 거의 빈 땅인 채로 남아있고 무덤은 전과 다름없이 입구 쪽으로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무덤 파기와 성당 관리를 겸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교군의 사망자들에게서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묘지 관리인은 빈 땅에 감자를 심었다. 그러나 해마다 밭은 줄어들어만 갔고 전염병이 돌자 그는 사망자가 생겨서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묘지가 늘어나서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네는 사자를 먹고 사는군? 레스트 부두아 군. 마침내 어느 날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이 얼씨년스러운 말에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한동안 감자 농사를 쉬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여전히 감자 재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그냥 저절로 난다고 천연덕스럽게 주장하기도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있은 후에도 용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양철로 만든 삼색기는 여전히 성당 종탑 꼭대기에서 돌아가고 좌파즘에는 아직도 길쭉한 인도산 나렴 옥양목 깃발 2개가 바람에 나부끼고 약국에서는 허연 솜둥이 같은 태아들이 탁한 알코올 속에서 점점 더 썩어가고 여관 대문 위에는 예나 지금이나 비바람에 퇴색한 황금사자가 굽슬굽슬한 갈기를 과시하고 있다. 보바리 부부가 용빌에 도착하는 날 저녁 여관 여주인인 과루스 프랑수아 부인은 매우 바빴다.
그녀는 이 냄비 저 냄비를 한꺼번에 들었다 놓았다 하며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다음 날은 장날이었다. 그래서 미리 고기와 닭을 장만하고 수프와 커피를 만들어 놓아야 했다. 게다가 그녀의 하숙인들의 저녁 식사는 물론 의사와 그의 아내와 그 집 하녀의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다. 당구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작은 방에서는 방앗간 주인 세 사람이 브랜디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장작은 타고 숯불은 튀고 부엌의 긴 탁자 위에는 잘라놓은 양고기가 쌓여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높이 쌓여있는 접시들은 시금치를 다지는 도마의 진동에 따라 덜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닭장에서는 칼로 목을 따르고 쫓아다니는 하녀를 피해 도망다니는 닭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이 살짝 붉은 한 남자가 발에는 초록 가죽 실내화를 신고 머리에는 금색 술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쓴 채 벽난로 앞에서 등에 불을 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으로 충만했고 태도는 머리 위에 매달린 버드나무 새장 속의 방울새처럼 태평스럽게 거지없었다. 그가 바로 약제사였다. 아르테미즈, 여관 주인이 외쳤다. 장작 좀 쪼개고 물병 좀 채우고 브랜디 좀 가져오너라, 빨리.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다리는 손님들께 무슨 디저트를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맙소사. 이사 짐꾼들이 또 당구실에서 소란을 피우네. 짐수레는 대문 아래 그냥 내팽겨 놓고 말이지. 제비가 도착하면 부딪힐 텐데 이 폴리트를 불러서 짐수레 좀 치우라고 해. 그런데 오메시, 저 사람들 말이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15게임은 했을 거예요. 사가지도 8병이나 마시고. 아이고 저러다 당구 때 카페 찍겠네. 그녀는 거품 또는 국자를 손에 든 채 짐꾼들을 보며 말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 더 사면 되지요. 오메가 대답했다. 새로 산다고요? 여주인이 소리쳤다. 르 프랑스와 부인, 이제 저거 못 써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하시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포켓이 작고 큐가 묵은 걸 좋아해요. 요즘은 옛날식 당구를 치지 않아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류를 따라야죠. 텔리에 좀 보시라니까요. 여주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약제사가 덧붙였다. 부인이 암만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네 당구대는 여기 것보다 좋아요. 게다가 리옹의 홍수 이재민들과 폴란드를 위한 애국적인 내기 시합도 생각해내고. 그런 거지 같은 자식은 하나도 겁 안 나요. 여주인이 어깨를 으쓱 하며 말을 끊었다. 오메시, 황금사자가 살아있는 한 손님들은 계속 올 거예요. 우리는 끄덕없어요. 하지만 카페 프랑세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덧문에 그 멋진 딱지를 붙이게 될 거라고요. 그녀는 이제 혼잣말처럼 계속했다. 당구대를 바꾸다니. 빨래 개키는데 좀 편리해야지. 게다가 사냥철이면 6명까지 손님을 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군뱅이 이베리는 왜 안 오지? 마차가 도착하면 저녁 식탁을 차리려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비넷이는 어떡하고요? 두고 봐요. 6시 땡 치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정확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둘도 없을 거예요. 꼭 작은 방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니까요. 다른 데서 먹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위인이에요. 게다가 식성도 까다롭고 특히 사과주에 대해서는 말도 못해요. 레옹 씨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이는 7시에도 오고 어떤 때는 7시 반에도 와요. 자기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지도 않아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큰소리 한번 낸 적 없고. 그럴 수밖에요. 교육받은 사람과 기병 출신 세무관리는 천지 차이니까요. 시계가 6시를 쳤다. 비내가 들어왔다. 깡마른 몸에는 아래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청색 프로코트를 걸치고 머리에는 귀마개를 끈으로 묶어 머리 위로 올린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젖힌 챙 아래로 철모를 오래 쓰는 바람에 움푹 꺼져버린 이마와 벗겨진 대머리가 드러나 보였다. 검은 천조개와 말총깃, 회색 바지를 입고 사철 반짝반짝 빛나는 가죽 장화를 신었는데 두 짝무도 엄지발가락 사이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턱을 둘러싸고 있는 금빛 구레나룻은 털 한 오리도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기 거지없었다. 그것은 길쭉하고 윤기 없는 그의 얼굴에 화려한 가장자리 장식처럼 태를 두르고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눈과 매부리 코가 두드러져 보인다. 그는 카드 노래의 명수이며 사냥도 잘하고 글씨도 반듯했다. 집에 선반기계 한 대를 설치해놓고 예술가의 집착과 소시민의 이기심으로 내퍼긴 고리를 잔뜩 만들어 온 집에 늘어놓았다. 그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먼저 세 사람이 방앗간 주인을 거기서 쫓아내야 했다. 식탁이 차려지는 동안 난로 옆 자기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는
마침내 식사가 준비되자 평소처럼 문을 닫고 모자를 벗었다. 인사라도 하면 어디 혀라도 달라? 여관 여주인과 둘이 남게 되자 약제사가 말했다. 그러자 여주인이 대답했다. 언제나 그래요. 지난주에 직물행상 2명이 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저녁 내내 웃기는 이야기를 해대는 통에 너무 우스워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상상력도 재치도 없고 한마디로 사교적인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약제사가 말했다. 하지만 실력은 있다던데요. 여주인이 그를 두둔하자 약제사가 펄쩍 뛰었다. 실력이라고요? 제 친구가 말입니까? 그러나 곧 그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글쎄, 그 사람 전문 분야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계속 말했다. 그레츠가 많은 상인이나 법률가, 의사, 약제사 같은 사람들은 일에 정신이 팔려서 좀 이상하고 무뚝뚝할 수도 있죠. 역사에도 그런 애가 많이 있으니까요. 뭔가 꼴뚜리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죠. 저만 해도 그래요. 약병에 붙일 라벨을 쓰려고 책상 위에서 펜을 찾다 보면 귀 뒤에 꽂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비가 오는지 버리고 문간으로 나갔던 르프랑스와 부인은 흠칫 놀랐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부엌으로 불쑥 들어왔기 때문이다. 씨름꾼 같은 체격과 불거스레한 얼굴이 으스름한 진녁빛에 드러났다. 신부님 무슨 일이신가요? 뭘 좀 드시겠어요? 머루주나 포도주 한잔 하시겠어요? 여주는 벽난로 위에 일렬로 놓인 양초가 꽂힌 촛대 하나를 집으며 물었다. 신부는 공손하게 거절했다. 그는 일전에 에르드몽 수녀원에 두고 온 우산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르프랑스와 부인이 사람을 보내 그것을 찾았다가 오늘 저녁 안으로 사제관에 보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용건을 마치자 그는 바로 저녁기도 종소리가 울리는 성당으로 갔다. 신부의 발걸음 소리가 광장 저편으로 사라지자 약제사는 조금 전 신부의 행동이 마땅치 않다고 한마디 했다. 마실 것을 거절한 것은 너무도 역겨운 위선이라는 것이다. 신부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실컷 마시면서도 11조를 내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여주인이 신부를 편들었다. 당신 같은 사람 4명 정도는 한꺼번에 무릎 위에 놓고 꺾어버릴걸요? 작년에 우리 집 일을 거들어 주셨는데 집 6단을 한꺼번에 들더라고요. 정말 힘이 세요. 대단하네요. 그렇게 정력이 뻗치는 한량들이라면 댁의 따님들을 전부 고해실로 보내시죠. 만일 내가 정부 당국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신부들을 사회를 시키겠어요. 그래요. 르프랑스와 부인. 매달 피를 흠뻑 뽑는 겁니다. 치안과 미푼 양속을 위해서 말이죠. 입 닥쳐요 오메시 불신자 같으니라고. 도대체 신앙심이라고는 없군요. 내게도 신앙심이 있습니다. 나 나름의 신앙 말이죠. 신앙심 자체는 그들 모두보다 더 큽니다. 그치들이야 허식과 협자뿐이지만 나는 지고의 존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름이야 어찌되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시민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 가서 언쟁반을 핥는다거나 수많은 협작꾼들의 배때기에 기름을 치는데 내 돈을 보태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이나 들판에서 심지어는 고대인들처럼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얼마든지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신, 내가 믿는 신은 소크라테스와 플랭크린과 볼테르와 베랑제의 신입니다. 나는 사부와 지방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장자크 루소의 저서로 기독교적 형식과 율법 대신 자연에서 느끼는 신앙과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 불변의 원칙들을 지지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렇고 89년의 불변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89년 8월에 발표된 인권선언의 원칙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팡이를 짚고 에덴 동산을 어슬렁거리고 친구들을 고래배 속에 집어넣고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 아저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어불성설인데다 물리학의 모든 법칙에도 어긋나거든요.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사실들은 신부들의 무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민중마저 그 무지의 구덩이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파렴치한 책략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청중이 있나버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변을 토하다 보니 잠시 시의회 단상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여주인은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흘렁한 말굽새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 제비가 여관 문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는 누런 상자 하나를 큰 바퀴 2개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바퀴가 포장 높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마차 안에서는 바깥이 내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지늘기 성게 어깨까지 튀었다. 좁은 창문의 작은 유리들은 창틀 속에서 덜컥거렸고 소나기를 맞아도 씻겨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낀 먼지 위에 군데군데 진흙이 튀어 있었다. 말 3마리가 끄는 마차로 맨 앞의 한 마리는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때때로 바닥이 땅에 닿기도 했다. 용빌 시민 몇 명이 광장에 나와 이런저런 소식과 일의 자초지종 따위를 물었고 또 생선 바구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짐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모두 한꺼번에 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베르는 대체 누구에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또해지 심부름을 또 맡아 해주고 있었다. 여러 가게에 들러 구두방에는 둘둘만 가죽을, 대장간에는 고철을, 자기 안주인에게는 청어 한 개짝을, 양잠재에는 모자를, 미용실에는 가발 따위를 갖다 주었다. 도시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거리를 따라 올라가며 짐을 배달했다. 마부석에 선체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마당에다 묽은 꾸러미를 집어던졌는데 그동안에도 말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차가 늦어진 것은 보바리 부인의 개가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15분 동안 휘파람을 불며 찾아다녔다. 이베르는 개가 얼핏얼핏 보이는 것 같아서 오리씩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헛땅을 친 채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엠마는 울고 불며 사려를 원망했다. 함께 타고 있던 포목상 르에레시는 길을 잃은 개가 오랫동안 주인을 잊지 않고 있었던 수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녀를 위로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파리까지 찾아 돌아온 경우도 있고 직선거리로 50리 거리에다 중간에 강 4개를 헤엄쳐 건너온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직접 키우던 강아지처럼 잃어버린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시내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등에 매달린 경우도 있다고 했다. 2. 엠마가 제일 먼저 내리고 뒤이어 필리스테, 르에르 그리고 유모 한 사람이 내렸다. 샤를은 밤이 되자 곧 한쪽 구석에서 골아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야 했다. 오메가 자기 소개를 했다. 그는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의사에게 인사한 다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는 매우 부침성 있는 태도로 마침 아내도 집에 없고 하니 불청객이긴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부엌에 들어선 보바리 부인은 벽난로에 다가가 2 손가락 끝으로 치마 무릎깨를 잡아 발꿈치가 드러나도록 치마를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불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양의 허벅지 고기 위로 검은 반장화를 신은 발을 내밀어 불을 쬐었다. 불길은 그녀의 전신을 비추었다. 그녀가 입은 옷의 올 하나하나와 흰 피부의 가지런한 모공과 심지어는 깜빡거리는 눈꺼풀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발름 열린 문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올 때마다 시뻘건 불빛이 그녀 위를 스쳐갔다. 벽난로 반대편에서 한 금발 청년이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공증인 기요맹 사무실의 석인 레옹 디핏이 갈로 속에 그가 바로 황금사자의 2번째 단골이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옹 디핏이는 용빌 생활이 너무도 답답했기 때문에 자주 식사에 늦게 나타났다. 혹시 마차편으로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일과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정시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면 식사 시간 내내 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겠느냐는 여주인의 제안을 받자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는 일행과 함께 큰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르프랑스와 부인이 4사람분의 식사를 성대하게 차려놓고 있었다. 오메는 먼저 감기에 걸릴까 두려워 두건 모양의 모자를 벗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는 옆에 앉은 보바리 부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부인 피곤하시죠? 제비가 좀 덜컹거려야지 말이죠.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변화를 좋아해요. 장소가 바뀌는 것도 좋고요. 엠마가 대답했다. 그러자 서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군데 못 박혀 사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나처럼 말등에서 살다시피 하는 처지가 되면 샤를이 대화에 끼어들자 레옹이 말을 끊으며 보바리 부인에게 말했다. 저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게다가 이 고장에서는 의사 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이륜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좋고 농부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잘 냅니다. 의학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염, 기관지염, 간장염 같은 일반적인 질병 외에 가끔 소화기에 나타나는 간헐열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심각한 질병은 없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연주창은 흔합니다. 그건 분명히 농민가옥의 열악한 위생 상태 때문일 겁니다. 보바리 선생께서도 숱한 편견과 싸우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과학은 매일같이 온갖 완고한 인습과 충돌할 겁니다. 아직도 의사나 약제사 대신 9일 기도나 성류물이나 신부에게 의지하니까요. 하지만 기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90이 넘은 노인들도 여럿 있어요. 온도계는 내가 직접 관측한 바에 의하면 겨울에는 4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섭씨 25도나 최고라야 30도 정도니까 10시 24도, 관로 속에 영국식 단위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시 24도, 화씨 54도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은 아르게의 숲이 북풍을 막아주고 생장 언덕이 서풍을 막아줍니다. 더위는 강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와 목장에 있는 많은 가축 때문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동물들은 다량의 암모니아 즉 질소, 수소, 산소를 질소와 수소뿐이죠. 를 발산합니다. 더위는 지면의 부식토를 빨아올리고 이 모든 발산을 혼합해 말하자면 한 다발로 만들어 대기 중에 전기가 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자연이 결합되어 결국 열대지방에서처럼 유독가스를 발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더위는 그것의 발원지 혹은 발원지라고 추정되는 방향 즉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동풍 덕택에 완화됩니다. 세행강이 바람을 냉각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산책할 만한 곳도 없나요? 보바리 부인이 청년에게 물었다. 글쎄요, 별로 없어요. 언덕 위의 숲기슭에 목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때때로 일요일이면 거기서 책을 읽거나 해지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레옹이 대답했다. 해지는 것만큼 멋진 광경은 없어요. 특히 바닷가에서는 더 멋지죠. 보바리 부인의 말을 받았다. 저도 바다를 좋아합니다. 레옹이 말했다. 그러자 부인이 또다시 물었다. 그 무한한 세계 위에서라면 정신이 보다 자유롭게 유영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을 바라보면 영혼은 한껏 고양되고 생각은 자연히 무한이나 이상을 향할 것 같지 않아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촌이 작년에 스위스를 여행했는데 그의 이야기로는 호수의 시정, 폭포의 매력, 거대한 빙하의 장대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나무가 급료를 가로질러 뻗어 있기도 하고 오두막이 깎아지는 절벽 위에 매달려 있고 갑자기 구름이 그치면서 수천 길 아래에 계곡이 까무득히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더군요. 그런 경치를 보면 마음의 열광이 일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황홀경에 빠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음악가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장엄한 풍경 앞에서 피아노를 쳤겠지요. 저는 그게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엠마가 물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건 무척 좋아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때 오메가 자기 접시 위로 몸을 굽히면서 기어들었다. 보바리 부인, 그 말을 고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겸손히 말이니까요. 아니 여보게, 일전에 자네 방에서 수호천사를 멋지게 부르지 않았나? 조제실에서 다 들었다네. 가수처럼 잘 부르더군. 실제로 레옹은 약지사 집에서 살고 있었다. 3층에 있는 그의 작은 방은 광장을 면해 있었다. 그는 집주인의 찬사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상대방은 벌써 의사를 향해 돌아앉아 용비의 유지들을 하나하나 금융해가며 일화를 들려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인으로 말하자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튀바슈라는 집안은 그 치레가 대단하다고 했다. 엠마가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독일 음악을 좋아합니다. 몽상에 잠기게 하는 음악 말입니다. 이탈리아 극장에는 가보셨나요? 아직은 못 가봤지만 내년에 법학 공부를 마치러 파리에 가면 가볼 겁니다. 그때 약제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선생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반 도주를 한 불쌍한 야노다 의사가 과다하게 호사를 누린 덕에 부인께서는 용빌에서 최고로 편리한 집들 축에 드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의사에게 특히 좋은 조건은 뒷길 쪽으로 출입구가 있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세탁실, 찬방이 딸린 부엌, 거실, 과일 저장실 등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돈을 아끼지 않는 한량이었죠. 정원 끝의 연못 옆에는 여름에 맥주를 마시려고 나무와 등불로 정자까지 만들었으니까요. 부인께서 정훈이를 좋아하신다면, 제 아내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권했지만 막무가내로 방에서 책만 읽어요. 샤를리 말하자 레옹이 맞장구를 쳤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고 등불 속에서 불이 환하게 타는 밤중에 책을 들고 따뜻한 불가에 앉아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엠마가 검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레옹이 말을 이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리에 꼼짝 않고 앉은 채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죠. 생각은 허구의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 자잘한 여러 가지 내용을 즐기기도 하고 사건의 윤곽을 뒤쫓기도 하지요. 또 등장인물에 몰입되어 그들이 입은 옷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엠마가 맞장구를 치자 레옹이 계속했다. 부인께서는 책을 읽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옛날에 가졌던 막연한 생각, 또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희미한 영상, 그리고 자신의 가장 내밀한 감정, 이런 것이 책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엠마가 말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시인을 좋아합니다. 운문이 산문보다 더 감미롭고 더 잘 울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결국 실증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겁이 날 정도로 숨가쁘게 단숨에 내닫는 이야기가 좋아요. 저는 현실에서처럼 평범한 주인공이나 미적지근한 감정 따위는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심금을 울리지 못하며 또 예술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온갖 환멸 속에서 생각으로 남아 고귀한 성격, 순수한 애정, 행복한 정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입니다. 저처럼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외진 곳에 사는 사람에겐 유일한 낙이지요. 도대체 용빌에는 재미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토토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도서 대여점에 회원 등록을 하고 있어요. 엠마 이 마지막 말을 들은 약제사가 끼어들었다. 만약 부인께서 제 도시서를 이용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최고급 저자들의 책만 모아놓았죠. 볼테르, 루소, 드릴 르라살, 윌트 스콧, 연재소설의 메아리 등이 있고 여러 가지 전기 간행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앙의 등불은 매일 옵니다. 제가 그 신문의 통신원을 하고 있지요. 비시, 포르주, 네샤텔, 용빌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 제 담당입니다. 식탁에 앉은 지 벌써 2시간 반이 지났다. 하녀 아르테미자가 낡은 헝겊 신발을 질질 끌면서 음식 접시들을 하나씩 느리게 날랐고 이것저것 잊어버리기 일쑤인데다 시키는 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구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문고리가 계속 벽에 부딪히며 철커덕 소리를 냈다. 이야기하는 도중 레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발을 보바리 부인의 의자 받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주름 잡힌 흰 삼백깃을 고추 세우고 그 위에 조그만 청색 비단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언뜻 보면 마치 예스러운 의복에 착용하던 주름 장식깃을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얼굴의 밑부분이 깃 속에 살며시 묻혔다가 빠져나오곤 했다. 샤를과 약제사가 환담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렇게 바짝 다가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했다. 파리의 연극 소설의 제목, 새로운 카드리오 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교계, 지금까지 그녀가 살았던 토트, 현재 그들이 있는 용빌 등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커피가 나오자 벨레시테는 잠자리를 준비하러 새 집으로 갔고 회식하던 사람들도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르 프랑스와 부인은 난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마국간 사원은 손에 등불을 들고 보바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새 집으로 안내하려는 것이다. 그의 빨간 머리에는 군데군데 지푸라기가 붙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쩔뚝거렸다. 그가 남은 한 손에 신부의 우산을 접어들고 앞장서자 모두들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다. 시장의 큰 기둥들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땅바닥은 여름밤처럼 완전한 잿빛이었다. 의사의 집은 여관에서 기호 50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곧 헤어져야 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현관에 들어선 엠마는 어깨 위로 회복의 냉기가 축축한 빨래처럼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벽은 칠을 새로 했지만 나무 층계는 여전히 삐걱거렸다. 2층 침실에는 커튼이 없는 헐벗은 창으로 희끄무리한 빛이 비쳐들었다. 나무들의 우듬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저 멀리 들판은 달빛 아래 강을 따라 피어나는 물안개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장롱스라 병, 커튼걸이, 검치를 한 막대기 따위가 의자 위에 놓인 매트리스와 마룻바닥에 제멋대로 놓인 대야들과 함께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가구를 날라온 두 남자가 그곳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 놓고 간 것이었다. 그녀가 생소한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이번이 4번째였다. 처음은 순이원에 들어가던 날이고, 두 번째는 토트에 도착한 날, 세 번째는 보비에 살아, 4번째가 여기였다. 그때마다 그녀의 생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곤 했다. 장소가 달라지면 일어나는 사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몫이 나빴으니까 앞으로 남은 몫은 좀 더 낫지 않을까.